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중세편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 고독한 낭독회에서 처음으로 세계사 낭독회를 열었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분량받았던 고대편 이후로 출판사 측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이번에 중세편까지 낭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야마 다쿠에이는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에 대해 역사의 본질을 단박에 알려주는 세계사 해설서라는 정의를 하였는데요. 독자는 역사에서 어떻게를 바라지 않고 왜를 바란다. 많은 역사서의 저자들은 왜라는 영역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차원에만 머물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책 속에 담긴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전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싶은데 그 입문이 두려운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역사의 큰 줄기줄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지루하지 않게 술술 읽히곤 합니다. 오늘 낭독할 중세 파트 말고도 남아있는 근세와 근대, 현대 파트 또한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니까요. 낭독회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중세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중세 1장 유럽 교황과 게르만인의 유착. 유럽은 크게 세 가지 계열인 라틴인, 게르만인, 슬라브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도 유럽계 백인으로 혈통은 같죠. 따라서 생김새로 그들을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 등 그 형태의 차이를 고려해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하는 것이죠. 게르만계의 중심인 독일인이 사용하는 독일어는 라틴계의 프랑스어와는 문법 구조가 다르지만 게르만계의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는 거의 문법이 동일하죠. 이탈리아의 라틴인이 세운 로마 제국이 유럽에 군림한 후에 그 다음 나타난 인족이 이 게르만인입니다. 라인강의 동쪽, 도나우강의 북쪽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르만인은 4세기 이후 서로마 제국의 국력이 기울자 로마 제국 영내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 점차 게르만인의 세력이 증가하면서 476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죠. 한편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인의 침략을 잘 막아냈기에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한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무역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6세기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비잔틴 제국은 1453년까지 이어지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로마 황제는 폐위하게 됩니다. 다만 기독교 지도자인 교황의 직위는 유지되었죠. 황제는 세속사회의 지도자이지만 교황은
종교 세계의 지도자니까요. 로마의 가톨릭 교황을 구심점으로 정통 기독교가 서쪽으로 확산되면서 서로마 제국 황제의 폐위 후에도 잔존한 교황은 이젠 구 서로마 제국이 된 영토의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이탈리아 반도를 거점으로 라틴인들의 지도자로서 부상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게르만인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게르만족 중에서도 유력한 집단인 프랑크족은 로마 교양과 제휴 및 협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대시키죠. 프랑크족은 496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교황에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교황의 권위를 빌려 게르만 부족들을 통합시키고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죠. 8세기 이슬람 세력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을 넘어 스페인으로 쳐들어와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프랑크 왕국은 732년 트루부아티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파함으로써 서유럽을 방위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프랑크 왕국은 서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후 역대 프랑크 국왕들은 게르만 부족을 통일하면서 교양과의 제휴를 강화시킵니다. 마침내 카를로스 시대 게르만 프랑크의 세력을 인정받으면서 800년엔 교황에게서 황제 임명을 받게 되죠. 이는 476년 이래로 늘 빈자리였던 로마 황제가 부활한 것입니다. 교황은 강력해진 게르만인의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서로마 제국의 부흥을 꾀했습니다. 또한 교황이 게르만인의 힘이 필요했던 하나의 이유가 강대한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의 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 아래 종속시키려고 했죠. 이렇듯 교황과 황제가 협조한 서유럽 세계와 비잔틴 제국의 동유럽 세계라는 양극 체제가 성립되게 되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탄생.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일족의 다툼으로 서로마 제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지금의 프랑스인 서프랑크 왕국, 지금의 독일인 동프랑크 왕국, 마지막 이탈리아 왕국, 이 3국으로 나눠지면서 현재 중앙 유럽의 원형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교황령, 도시 등 각 지방 세력으로 갈기갈기 분열됩니다. 이 상태는 19세기까지 지속되죠. 서프랑크 왕국에선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창시하게 됩니다. 동프랑크 왕국은 국왕인 오토 1세 시대에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오토 1세는 유럽에 쳐들어온 아시아계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왕권을 한층 강화했죠. 또한 교황과 유착관계를 더 밀접히 했고 962년 교황에게서 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오토 1세는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임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역사상 서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인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할된 후에 세워진 제국을 말하고, 두 번째는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세 번째가 방금 말한 오토 1세의 제국이죠. 오토 1세의 부활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이름과 달리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만을 지배했을 뿐 카롤루스 대제처럼 서유럽 전부를 지배한 제국은 아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로마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제국이었습니다. 오토 1세의 사후, 역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이 로마를 수중에 넣으려 이탈리아를 공격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프랑스에선 카페 왕조 이후 왕조의 체제가 견실해졌기에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도 수중에 넣지 못했죠. 유럽의 황제 가문. 유럽의 황제는 로마 시대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황제는 독일어로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하는데 둘 다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로마의 황제라는 의미가 황제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395년 동서로마의 분열 이후 황제는 동서의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서쪽은 카롤로스 대제와 오토 1세, 그리고 역대 신성 로마 황제로 계승됩니다. 신성 로마 황제의 칭호는 15세기 오스트리아의 귀족인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세습됩니다. 따라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의 칭호를 역대로 계승한 가문으로 인정받죠. 동로마 제국은 1000년에 걸쳐 이어졌고 황제도 계승되었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얼마간의 황제 자리가 비어졌습니다. 이후 1480년 러시아 귀족인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스스로를 후계자라 자청하죠. 그의 아들인 이반 4세 시대엔 황제 계승이 내외적으로 인정되면서 그 후 러시아인이 황제를 계승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7세기부터 로마노프 왕조가 세워져 그 황제들이 동로마 제국 황제의 의 또한 계승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신성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가 됐고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는 로마노프의 역대 황제가 된 거죠. 동쪽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20세기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안정된 체제였습니다. 한편 19세기 서쪽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칭호를 역대 세습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인 호헨촐레른 가문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게 되죠. 독일 북쪽 지방의 호헨촐레른 가문은 쇠퇴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신해 자신들이 황제 칭호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871년 독일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계승자는 구 세력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신세력인 호헨촐레른 가문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유럽의 황제 가계를 살펴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흐름을 이어받으려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호헨촐레른 가문,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흐름을 이어받으려는 로마노프 가문, 이렇게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의 가문 외엔 황제 가문이 아닙니다. 가령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일컬었던 루이 14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아무리 이름을 떨쳤어도 그저 왕에 불과하죠. 또한 나폴레옹도 황제가 됐지만 역사에 혈통이 없을 뿐더러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취했을 뿐이었죠. 교황이란 누구인가?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의 12명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죠.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 교회는 신자들을 열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4세기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로마 교회의 지위가 확립되면서 그 수장인 교황의 지위도 널리 인식되게 되죠. 로마 교회의 교황이 사도인 베드로부터 이어진다는 특별한 유래가 있기에 교황은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편 5세기 중반의 교황 레오 1세는 내 말은 베드로의 말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스스로 예수의 대리인을 자청했습니다. 이때의 교황의 지위가 역대로 계승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죠. 이처럼 로마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자 동쪽의 비잔틴 제국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교황도 강대한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려
앞서 말한 대로 게르만인과 결탁, 게르만인의 왕인 칼을 황제로 인정하고 800년 카를로스 대제를 탄생시켰죠. 9세기의 카를로스 대제와 10세기의 오토 1세 시대엔 교양과 황제의 협조 관계가 원만해짐에 강대한 비잔틴 제국과 대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세기 동방의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왕조가 비잔틴 제국에 쳐들어왔고 그 후 비잔틴 제국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죠. 이 비잔틴 제국이 약해지자 서쪽은 위협당할 대상이 사라지면서 교양과 황제는 더 이상 비잔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손잡을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자 점점 양쪽은 대립관계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유럽의 교양과 황제의 대립에서 교양이 승리를 거두면서 교양은 황제, 영국, 프랑스 등 각지의 왕, 제후를 거느리며 강력한 권력을 갖습니다. 이때 교양은 십자군을 편성하고 군사권도 장악하죠. 십자군은 동유럽을 침략한 셀주크 왕조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고 예수의 탄생지인 예루살렘을 방위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십자군은 동방에 주둔하면서 점점 비잔틴 제국을 압박했고 마침내 동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13세기에는 교황 인토켄티노스 3세가 등장하면서 교황 권력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교양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말하며 교양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 후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에 계속 패했고 14세기에 들어서는 교양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교양은 몰락했고 대신에 세속 권력이었던 황제나 왕이 전면에 나서면서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2장) 노르만인의 해운 비즈니스. 카를로스 대제의 사후인 9세기 중반, 소로마 제국은 분열됩니다. 중앙유럽의 분열로 인한 혼란의 틈을 타 10세기 무렵부터 북방 게르만족이 유럽을 침략하게 되죠.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이들 민족은 게르만인에 속하는 부류로 북방에 살고 있었기에 노르만인이라고도 읽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발트해와 북해를 낀 해상교역의 발전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의 유럽 대륙의 북쪽 절반은 독일을 비롯하여 울창한 산림지대가 펼쳐졌는데 물론 도로 따위는 없었고 오직 백길의 운송수단을 의존했죠. 해산물이나 모피, 곡물 등의 상품 교역이 확대되면서 유럽 북쪽 해안 지역에 도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점차 내륙의 어느 도시보다 급속히 게다가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트해와 북해에 세운 비즈니스에 종사한 민족이 노르만인이었죠. 노르만인은 바이킹은 해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연안 지역을 약탈한 파괴자가 아닌 오히려 해운업으로 연안 지역을 네트워크 기지 삼아 부흥시킨 창조자인 거죠. 당시 노르만인에 의한 연안 지역의 정복, 확대가 격렬하고 급진적이었기에 이 해적이란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내려졌다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노르만인은 조선 기술, 항해 기술을 보유했기에 유럽 북쪽 해상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해운 비즈니스를 독점한 노르만인은 해안의 항만 도시를 정비하고 12세기 유럽의 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형성했죠. 노르만인은 활발한 해운 비즈니스로 축적한 부를 배경으로 스스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9세기 말 발트해 연안의 노브고로드 왕국을 건국하는데 이것이 훗날 러시아의 모태가 됩니다. 노르만인인 루스족이 이 나라를 세웠고 러시아의 어원이 이 루스에서 비롯된 거죠. 한편 북해 도보 해협엔 현지인과 노르만인이 복잡한 싸움을 거쳐 1066년 노르만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영국의 모태가 되죠. 이 노르만 왕국은 도보 해협을 끼고
영국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조는 프랑스 북방의 영토를 계속 소유했고 프랑스인 귀족과 혼인을 반복했는데, 이런 경위가 나중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에서 영국 측이 프랑스의 왕위와 그 영토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모토로 만든 노르만인의 저력은 넓게 확장시킨 해상 교역과 경제 발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르만인의 해양 기술은 로마의 교황도 높이 평가했죠. 12세기 십자군이 파견되었을 시대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향하는 십자군의 안전을 해상에서 확보하려고 로마 교황은 노르만인을 지중해에 초청해 이탈리아 남부 양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지중해 진출에 야심을 품고 있었던 노르만인에겐 조로의 찬스였던 셈이었죠. 이로써 지중해 지역에 진출한 노르만인에 의해 조선 등 해양 기술이 이탈리아의 항만 도시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이탈리아 도시의 급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남북의 아울렛. 십자군 원정으로 유럽 세계는 오리엔트 동방에 접촉할 수 있었고, 이는 중세에 닫혔던 세계를 열어 젖히는 계기가 됩니다. 레반트 무역이라 불리는 이집트 중동 지역과의 교역이 십자군 원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12세기 유럽 지중해 세계에 유례없는 호황기를 가져다 주었죠. 인구의 확대, 화폐 경제, 시장의 확대 등 12세기 유럽의 호황은 14세기에 시작되는 르네상스 시대에 빗대어 12세기 르네상스라고도 말하죠. 이 12세기의 호황기에 힘입어 유럽의 남북을 잇는 간선 아울렛이 구축됩니다. 북쪽 도시 리베크를 맹주로 삼은 한자 동맹권, 북해와 발테를 무대로 번영한 북쪽 마켓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중심으로 된 룸바르디아 동맹권은 지중해를 무대로 한 유럽 남쪽의 마켓이 되었죠. 이 남쪽과 북쪽의 마켓이 뉘근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등 독일 도시를 경유해서 이어져 갔고, 나아가 룸바르디아 동맹권에서 지중해를 넘어 카이로나 오리엔트 경제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된 간선 루트는 12세기에 호경기를 이룬 토대가 되었고, 이 루트를 따라 유럽의 도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도시 경제의 발전은 14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유력한 도시 제도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이 광산 경영과 금융 비즈니스를 성공시켰고,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향신료와 약품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죠. 이 메디치라는 말에서 현재 약품이라 뜻하는 메디신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앞서 언급한 남북을 연결해주는 간선 루트에서 벗어났기에 12세기 호경기 덕을 거의 보지 못하고 경제가 정체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발전이 늦었고 거들어지는 이익이 적었기에 국왕의 존재는 허울뿐이었죠. 또한 도로나 항만 건설 등 효과적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재정이익을 보충할 타겟축으로 대외 확대 정책,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는 고전적인 패턴을 취한 겁니다. 이름하여 백년 전쟁이죠. 이 백년 전쟁은 영국의 왕이 프랑스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프랑스의 왕이 또한 자신들이 계승해야 한다며 일으킨 전쟁인데, 표면적인 명목이 어떻든 양국은 전쟁이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영국이나 프랑스 또한 남국으로 연결된 간선 루트의 호경기에 편승하고 싶었기에 인접한 플랑드르 교역권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플랑드르는 영국, 프랑스의 중간에 위치했기에 쟁탈의 표적이 되기 쉬웠죠. 영국은 오래전부터 플랑드르 교역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토지가 척박함에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고 양을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를 했는데 영국산 영모는 당시 첨단 기술의 왕국이었던 플랑드르에 수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은 고도의 편모기계로 가공하여 제품화를 하기 시작했죠. 하여 영국과 플랑드르는 양모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강한 연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선 플랑드르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양모 제품의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익 또한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위로 인해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됩니다. 다만 프랑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원스톱 생산 공정. 전쟁 중엔 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랑드르에 거주하던 모직물 업자 대부분이 전쟁터가 된 자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전쟁으로 경제 활동이 방해받고 원료인 양모를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플랑드르 모직물 업자들은 원료의 생산지인 영국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된 거죠. 대륙과 떨어져 있는 영국은 전쟁도 없고 풍부한 양모 원료를 싼 값에 구해야 할 수 있기에 플랑드르의 업자들은 효율성 있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던 겁니다. 그렇게 플랑드르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이 영국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죠. 1339년 이전의 영국은 원료 수출국으로 전형적인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350년 이후로 플랑드르의 기술자가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모직물 제품이 영국에서 제조되고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쟁 말기엔 양모 제품의 원료 생산에서 제품화까지의 원스톱 생산 공정이 영국 국내에서 구축되었고 1453년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선진적인 무역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시의 영국의 정책 담당자도 그렇게까지 되리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플랑드르 업자의 영국 이주는 영국 입장에선 예상 밖의 행운이 된 거죠. 영국은 플랑드르의 기술 자본을 얻었기에 플랑드르의 토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1453년 대륙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죠. 영국의 양모 제품은 이미 국내 기술만으로 생산이 가능했기에 힘든 백년 전쟁을 치르면서 거액의 군사비를 지출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흔히 성녀 잔다르크가 나타나 프랑스의 승리를 기적으로 이끌었고 영국은 패배했다 라는 말로 백년 전쟁을 설명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인 거죠. 영국의 철수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우게 할 생각으로 거짓 광고 전략을 펼친 거였고 잔다르크는 그 광고에 이용된 여성에 지나지 않죠. 영국이 대륙에서 철수함으로써 겉보기엔 영국의 패배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패배한 것이 아니죠. 만일 진짜 패배하여 국익에 손실되었다면 그 후의 경제적 도약을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하여 플랑드르의 기술 자본을 전쟁 중에 손에 넣은 영국이 백년 전쟁을 명예롭게 철수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3장 영국의 이노베이션. 양모 제품의 생산 공정이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 즉 원스톱화가 됨으로써 영국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 경제를 비약시켰습니다. 영국은 양모 제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해 대륙 각국에 대량으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죠. 이익을 올린 경연자, 상공업자들을 신흥시민, 즉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르주아 시민 계급의 모태가 이렇게 100년 전쟁 후 영국에서 탄생되었고, 이후 부르주아의 영리 추구가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엔 자본주의에 필요한 글로벌 마켓이 존재했고, 여기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의 유동성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100년 전쟁 후 영국에서는 인클로저가 시작됩니다. 값싸고 품질이 좋은 영국의 양모 제품이 유럽 각국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은 한층 더 양모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양모를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하려 농지를 목양지로 통합하여 대규모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식량 생산량이 적은 영국에서 더욱 농지가 부족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의 철학자인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비난했죠. 양이 인간을 먹는다. 하지만 양모 제품이 인기가 끌자 영국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구축되기 시작한 거죠. 제품의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 항만 기반의 시설을 정비를 했고, 상거래의 계약과 규칙을 정하는 법 체제의 정비, 또한 무엇보다 제품을 만드는 공장 라인의 건설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봉건제후가 각지에 흩어져 난립하는 중세적 사회구조가 쇄신되고 거대한 관료 조직을 통솔하는 국왕의 권위가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양모 제품의 히트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은 국왕이 통솔하는 중앙집권을 원했고, 국가적 매니지먼트의 대규모화, 효율화를 위한 재정적인 측면에선 왕권을 강력히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은 다른 나라에 앞서 근대적인 관료제가 정비되었고, 부르주아 세력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더불어 중앙집권적인 절대주의의 토대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쟁 이전엔 유럽의 주요 간선 루트에 끼지 못해 이익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국이었지만, 100년 전쟁 중에 습득한 자본과 기술의 집적, 여기에 따른 중앙집권화라는 근대적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결국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된 거죠. 이노베이션은 때때로 역경과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영국의 의지가 근대로 향하는 이노베이션을 탄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소매업. 100년 전쟁 후인 15세기에서 16세기, 영국 이외의 나라는 경제적인 부침이 심해져 갔습니다. 플랑드르의 모직물 업체가 영국으로 일터를 옮기면서 플랑드르는 모직물 생산의 점유율을 영국에 잠식당하고, 앤트워프를 비롯한 플랑드르의 도시는 급속히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항만 도시의 앤트워프의 패권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가져가게 되죠. 플랑드르가 쇠퇴하면서 네덜란드는 대성공을 거둔 영국산 양모 제품을 대륙 곳곳에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영국 제품을 독점으로 사들였습니다. 영국의 양모 제품이 대륙에 팔리면 팔릴수록 네덜란드의 상인은 그만큼 돈을 벌기 시작했죠. 역사상 이처럼 다른 나라의 제품을 소매업체가 제휴하여 영업 공세를 취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네덜란드 소매업자 항사는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단기간에 네덜란드의 경제 수준을 끝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중개 무역 국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영국의 제품을 대륙 각지로 연결시켜 판다는 뜻이었죠. 지금은 상사 비즈니스가 익숙한 말이었지만, 이처럼 근대의 상사 원형은 15세기 네덜란드로 인해 비롯된 거였죠. 소매업이 번성했던 네덜란드는 영국 제품을 독점하려 도매업 제도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상거래 자금 확보와 공급과 관련된
금융이 중요한 생명이 된 거죠. 이후 암스테르담에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줄줄이 들어섰고 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적 금융센터로 발전했는데 그 금융은 대부분 증권이나 주식 발행이란 직접형 금융이었죠.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유례없는 활기가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공개된 증권과 주식 거래로 이뤄진 금융경제가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네덜란드였죠. 이처럼 네덜란드는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스부르크 세력과 격렬한 전투 끝에야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17세기엔 네덜란드는 세계 정복에 나섰고 30년 전쟁 중이었던 유럽의 혼란을 틈타 아시아에 진출도 했습니다. 말리카 해협을 지배하고 동남아시아, 대만, 중국에도 진출했으며 에도 시대였던 일본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왕정이 아닌 공화국이었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플란트의 야간 수찰이라는 작품엔 민병대가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시민에 의한 공통 통합과 공통 관리의 이념을 내세운 당시의 네덜란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백년 전쟁의 후유증. 백년 전쟁 후 프랑스의 경제는 점차 정체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잔 다르크의 활약은 겉으론 프랑스가 백년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의심스러운 승리에 도취한 프랑스는 영국처럼 근대화로 이어지는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죠. 영국처럼 자본과 기술의 축적도 없었고 봉건적 농업 경제, 영토주의가 여전했기에 약 100년은 뒤처지게 됩니다. 16세기 후반 위군어 전쟁이 벌어지면서 프랑스는 그제야 상공업 경제가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백년 전쟁에서 이겼다는 착각이 프랑스에 안긴 손실이 꽤 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백년 전쟁 후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배출한 지역들이지만 이들 도시의 제후들은 상업을 독점했습니다. 또한 길드라 불리는 폐쇄적인 특권 조합을 편성함으로써 결코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지 않았죠. 이들 지역엔 영국에서 나타난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해외 이전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현상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자유경쟁이 막혔고 능력 있는 경영자나 신흥 부르주아들이 시장에 뛰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의 도시 경영은 어디까지나 봉건 제후들, 즉 지주나 귀족이 이끌어간 형태였기에 봉건 제후들의 뜻을 추종하는 상공업자들과 유착 관계 속에 이익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익은 봉건 제후들에게만 환원되었죠. 게다가 이처럼 독일, 이탈리아의 봉건적 도시 경영은 중세시대부터 안정되게 일정한 이익을 올렸기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겁니다. 봉건 제후들이 축적한 부는 막대하여 군사를 조직하는 데 사용되었고 각지에선 제후들이 군흥 할거했습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통일되지 않았고 분열 상태가 계속 이어졌죠. 4장 이슬람. 이슬람교의 발전. 현재 세계 종교 중 신자 수가 가장 많기로는 1위가 기독교이고 2위가 이슬람교, 3위는 힌두교, 4위가 불교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역사가인 마이클 하트는 베스트셀러 저서인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에서 인류 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하트가 예수를 1위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에 따르면 기독교의 세계적 전파는 예수보다 바울이 공적이 훨씬 크고, 한편 무하마드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속, 군사 지도자로서 이슬람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세상에 끼친 영향을 수치화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함마드의 영향이 대단했던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는 단기간에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교 발전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엔 이란인들이 세운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6세기 유럽 비잔틴 제국과 격렬한 전쟁을 치른 바람에 이란 이라크를 경유하는 아시아 교역 루트가 끊기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영역을 피해 아시아에 이르는 교역 루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서해안의 홍해 연안 지역인 히자즈를 경유해 인도양에 다다르는 루트였죠. 히자즈의 중심 도시인 메카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기에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이란 이라크 지역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죠. 히자즈의 번영은 극단적인 빈부격차 또한 동시에 발생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발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 수준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만이 팽배하기 시작했죠. 이렇듯 사회적인 모순이 만연한 가운데 예언자 무하마드가 등장합니다. 무하마드는 메카 출신으로 명문 쿠사이시족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일신인 알라에 귀의하라고 설교하며 이슬람교를 창시하기 시작했죠.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610년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교포 활동을 펼치면서 빈부격차는 없어야 하며 유일신 알라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 주장했습니다. 무함마드도 부유한 상인이었기에 자신이 벌어놓은 많은 돈을 빈곤층 구제에 썼죠. 먹거리를 제공받은 빈곤층은 무함마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이슬람교에 귀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평등한 세상이란 이념 또한 빈곤층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딱 적절했죠. 이렇듯 급속히 퍼져나가는 이슬람교를 경계한 지배층과 부유한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무함마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이 무렵 무함마드는 박해를 피해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슬람교에선 헤지라라고 부르죠. 메디나에서 태세를 정비해 세력을 확장시킨 무함마드는 드디어 630년 메카를 점령하고 지배층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성전인 카바를 세우고 이슬람교의 본거지로 삼기 시작했죠. 이는 빈곤층인 무함마드 세력이 상류층 계급을 쫓아낸 일종의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세력은 헤지라 지역을 거점으로 이윽고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후계자 시대가 열리다. 무함마드가 죽자 그의 후계자인 칼리프가 이슬람을 지배합니다. 칼리프는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대리인이란 뜻이죠. 무함마드의 친족에 해당하는 대리인 4대에 걸쳐 이슬람을 통치하는 전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됩니다. 초대 칼리프인 아부바르크는 이슬람의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합니다. 이대 칼리프인 우마르는 대외 진출을 꾀해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지배하게 되고 나아가 지배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북동에 위치한 이란까지 진출합니다.
642년 니아반드 전투에서 사산 왕조를 이겨 이란 이라크를 수중에 넣고 나자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배는 점점 확고해 갑니다. 사산 왕조를 정복함으로써 종래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 교역로가 부활했고 그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슬람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었죠. 또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았습니다. 사산 왕조를 멸망시킨 이슬람 세력은 중동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확대 일로의 이슬람은 유럽 기독교 세력도 지배하려는 멈출 줄 모르는 정복욕에 불태웁니다. 무함마드 시대 때 기독교는 경전의 백성이라 간주하며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산 왕조를 정복한 이후 이러한 사고방식이 변해 기독교를 정복하는 게 일종의 지하드, 다시 말해 성스러운 전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슬람은 갈수록 강대해지면서 군사적인 팽창을 멈출 줄 몰랐고 다음 목표를 정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적대시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동유럽의 비잔틴 제국과 대치할 전선기지 시리아를 구축하고 주력 정예군을 집결시켰습니다. 그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정예군을 통솔한 총독이 무아위야라는 인물이었죠. 무아위야는 무함마드의 먼 친족에 해당하는데 온실하고 독실한 성격으로 칼리프를 비롯한 장수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무아위야는 칼리프로부터 비잔틴 제국 공격의 정권을 위임받았는데 이로 인해 그 누구의 간섭 없이도 정예군을 지휘할 수 있었죠. 이슬람 최고의 군단을 거느린 무아위야는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이슬람 천하를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독실한 무아위야조차 그 유혹을 견디지 못했죠. 무아위야의 군단은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급거 회군한 상태로 칼리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진격했습니다. 그 혼란 와중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암살당하고 말죠. 군인을 위한 정권. 661년 무아위야는 스스로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엔 정통 칼리프를 중심으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위정자로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무아위야의 무력 쿠데타로 인해 그들은 배제되고 말죠. 이렇게 군인을 위한 정권인 무마이야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무마이야 왕조 성립 이후 비잔틴 제국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죠. 이 왕조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67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수비는 단단했고 공격은 실패하고 말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지 못한 무마이야 군대는 발칸 반도를 넘어 유럽으로의 중앙 돌파가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마이야 군대는 북아프리카를 경유하는 우회 루트로 가야 하는 전략상 난관에 봉착했죠. 하여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들어가 유럽의 배후를 치자는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698년 무마이야군은 비잔틴 제국의 영토인 카르타코를 점령하여 북아프리카로 진출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윽고 711년 스페인을 점령한 후에 서유럽 세력과 대치를 하게 되죠. 이 당시의 유럽 세력은 제각기 부족으로 갈라져 사분오열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이슬람이 갑자기 위협하며 나타나자 서유럽의 부족들에게 긴장감이 고조됐고 이슬람 위협에 대항하려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결의 중심 세력이 게르만계 프랑크족이었죠. 프랑크족인 카를 마르테는 732년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우마이야 군사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카를 마르텐의 자손이 나중에 서유럽 세계를 통일한 카를로스 대제이죠.
20세기 벨기에 역사학자인 앙리 페렌늘은 무함마드 없이는 살일 마녀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살을 마녀는 카를로스 대제를 지칭한 것으로 이슬람의 위협이 4분 5열이었던 서유럽을 단결시켜 이내 통일로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무이아유가 건국할 때 이미 군사주의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군사주의는 그 거대한 군사 시스템을 유지 팽창시키려면 늘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숙명을 안고 있죠. 결국 무아미야 왕조는 북아프리카를 넘어 스페인을 침략하는 동안에는 군사 시스템이 유지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트로프와티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 침략이 멈추자 군사 시스템은 곧장 동요되며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죠. 결국 750년 우마이야 왕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아바스 왕조가 건국되었습니다. 약탈의 한계, 분열의 시대.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처럼 군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군사 팽창주의의 한계를 반성하고 경제 성장에 의한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한편 군인들의 강한 영향력을 떨쳐내려고 했죠. 우마이야 왕조에선 군사적 권한이 주어지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랍인뿐이었습니다. 이란인 등 외국인에게 군사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들이 무기를 갖는 순간 배반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예상되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었죠.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랍인들의 군인 집단은 엘리트 특권 계급으로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그러한 군인 엘리트층의 특권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게 군사주의의 잔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군인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크게 축소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군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 목숨을 걸고 스페인까지 원정했던 아랍인 군인에겐 특권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결국 그들은 아바스 왕조를 따르지 않고 스페인의 후 우마이야 왕조를 따로 건국하며 독립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바스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분열을 머금은 상태였던 거죠. 아바스 왕조는 시아파를 탄압했습니다. 시아파는 4대 정통 칼리프인 알리를 신봉하는 소수파였죠. 그들은 우마이야 왕조도 아바스 왕조도 인정하지 않았고 무함마드의 딸 파티파의 사이인 알리와 그의 자손만을 정통 칼리프로 해줄 걸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반체제적인 원리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죠. 이에 비해 다수파는 수니파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부터 시아파는 탄압받았지만 아바스 왕조 시대엔 중앙집권적 독재가 심해지면서 시아파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져만 갔죠. 결국 이 시아파도 아라비아 반도를 떠나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맙니다. 이후 10세기 파티마 왕조를 세우고 아바스 왕조에 대항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이슬람의 분단은 피할 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이슬람권의 각지에 여러 왕조가 탄생하게 되죠. 11세기 투르크인의 셀주크 왕조가 기운이 쇠약해진 아바스 왕조로부터 실권을 빼앗아 술탄으로서 이슬람권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2세기 셀주크 왕조도 역시 내부 분열로 인한 붕괴를 겪게 되죠. 13세기엔 피폐한 이슬람권에 멀리 떨어진 동방의 몽골인이 쳐들어옵니다. 몽골군을 이끌었던 장군은 홀라구라는 인물인데 그는 징기스칸의 손자였죠. 홀라구는 중동 지역에 일한국을 세우고 이슬람권을 지배하고 맙니다. (5장) 중국
송나라, 원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부자가 된 자들. 907년, 당나라가 멸망하고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다섯 왕조와 10곳의 군벌 정권이 난무했던 이 시대, 5대 십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분열 시대를 수습하고 통일 왕조가 된 나라가 960년에 건국된 송나라이죠.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습니다. 송나라는 시장을 개방했고 상업 경제를 비롯해 각종 산업 경제가 융성했습니다. 이전에 당나라에선 중앙 집권의 관리 체제라서 시장 개설은 조정의 인가가 필요하며 일반 인민업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없었죠. 또한 당나라 조정은 도자기 제조 분야인 요업을 비롯해 양짬, 직물업, 제철, 제겸 등의 산업을 독점 관리했기에 산업 전체가 경직화되었습니다. 당나라 후반에 관리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 산업이 개방되고 이에 따라 서민 출신이라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부유층이 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송나라 시대 형세호라고 불렸는데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형세호는 농업 분야에서도 널리 나타났습니다. 강남 개발이 진행되면서 문원이 확대되었죠. 농기구의 개량과 지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수해나 가뭄에 강한 벼로 품종이 개량되었고 경작이 어려운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 호박 등이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업 생산의 급성장은 새로운 부농계급을 탄생시켰고 그들은 넓은 농지를 소유한 형세호가 됩니다. 농업의 발달은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인구 확대에도 기여했죠. 이처럼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상공업과 농업이 발전하며 새로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형세호라고 합니다. 송나라는 형세호의 지지 기반으로 성립되었고 경제정책을 중요시하며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는 정권이었습니다. 형세호의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진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우선시하는 정책을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형세호라는 부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송나라 정권은 돈의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게 주어진 임무였고 이로 인해 형세호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책은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송나라는 개봉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개봉은 남쪽으로 뻗은 운하와 황허가 교차하는 접점으로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죠. 개봉을 중심으로 남북의 유통이 정비되었고 운수교통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며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송나라에선 화폐 경제도 활발해졌죠. 송나라의 연간 동전 주조량은 당나라 시대에 약 50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동전 주조량에 달렸기에 교자라는 세계 최초의 지폐를 발행, 동전과 교환이 가능한 대용 화폐로 유통되었습니다. 교자는 종이라 휴대도 편했기에 동전보다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자에 의한 신용거래 경제도 정착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교자가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가 점점 폭락하여 이후 경제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돈으로 맺은 인연의 한계. 송나라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이민족에게 거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납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치주의는 경제 성장과 확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외교 전략이기도 했죠. 송나라는 이민족에게 은과 비단, 차를 바치는 대신 이민족은 송나라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북쪽의 몽골인, 서쪽의 티베트인이 송나라와 협정을 맺은 이민족이었죠.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경제적으로 뒤처진 빈곤층도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빈부의 격차 또한 심해져 갔습니다.
6대 황제인 신종은 왕한석을 재상으로 기용해 빈곤층 보호 정책을 실시했죠. 왕한석은 가난한 소농인, 소상인을 구제하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써 왕한석의 좌파 개혁이 대지주나 부호 상인 등의 우파 부유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우파는 사마강을 중심으로 구법당을 만들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론 사마강 일파가 힘겨루기에서 이겼고, 좌파나 빈곤층은 결국 구애받지 못했죠. 점점 빈곤층은 계속 늘어났고, 구매력이 없는 빈곤층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소비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정체되면서 세금 징수액도 줄어들었고, 이민족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지불할 거액의 물품이 이전처럼 제공할 수 없었죠. 돈이 떨어지면 인연도 끊깁니다. 당연히 받을 물품을 받지 못한 몽골인들은 결국 송나라를 공격하고 말고 송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몽골인들은 여진족이란 만주의 몽골인으로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금나라는 개봉을 점령하고 화북을 지배하고 말죠. 무너진 송나라는 강남으로 대피하여 이만을 수도로 삼고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남송에선 금나라에 대해 어떻게 대항할지를 놓고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화평을 주장한 비둘기파가 논쟁에 이겨 1142년 금과의 화평조약을 맺고 살아남게 되죠. 다만 이 화평은 얼마 오래가지 못하고 13세기 몽골의 쿠빌라이가 남송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몽골의 실크로드. 몽골계 민족은 넓게는 아시아 황인족의 전체를 일컫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도 여기에 해당되죠. 좁게는 몽골 고원에서 만주에 걸쳐 분포한 사람을 가리키고, 더 좁히자면 몽골 고원에서 텐트를 치고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13세기 초에 나타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은 가장 좁은 의미로 볼 때 순수한 몽골인 출신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당시 제각기 흩어져 있었던 몽골인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11세기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은 호경기로 들끓었습니다. 유럽에선 십자군 원정이 동방무역을 낳았고 중국에선 송나라가 경제 우선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호경기 속에선 동서무역의 대동맥인 실크로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칭기스칸은 실크로드를 지배해 막대한 이익을 지게 되면서 세계 제국으로서의 몽골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서로 광활히 펼쳐진 싱크로드를 관리하고 지배하려면 몽골인 기마대의 기동력이 가히 필수적이었죠. 중앙아시아의 중심에서 자리 잡은 오아시스 도시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를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당시 투르크계가 세운 나라인 호레름이 지배하고 있었죠. 칭기스칸은 교묘한 양동작전으로 이 호레름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사마르칸트를 손에 넣기 시작했죠. 또한 만년의 티베트계가 세운 나라인 서화도 멸망시키고는 실크로드권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맙니다. 이렇게 몽골이 실크로드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배경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맙니다. 동유럽과 중동 전역, 아프가니스탄, 티베트, 미얀마, 중국과 한반도까지 뻗쳤는데 총 면적이 무려 3,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죠. 몽골이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이전엔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국가, 부족 사이가 난립하는 바람에 교역 상인들이 그들 영역을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와 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관세 수속이나 신고도 번거로워서 상인들은 며칠이고 한 지역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적지 않았죠.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몽골이 없앤 겁니다. 몽골은 상품의 최종 판매지에서만 상품 가격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판매세를 물리는 세금 체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통행세를 비롯한 범잡한 관세를 폐지하고 말죠. 세금의 징수는 만국 공통의 가치를 지닌 은으로 정하며 세금 체계를 공통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몽골에선 은본 위제의 경제가 구축되고 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투자 경제, 신용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인도까지 도달한 몽골. 칭기스칸의 사후에도 몽골의 확대 정책은 이어집니다. 칭기스칸의 아들과 손주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쥐고 유라시아 대륙을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쿠빌라이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에 쿠발라인 원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대도로 정합니다. 대도를 중심으로 항주와 천주, 광주 등의 해양 도시도 번성하면서 해상 무역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죠. 유라시아 중부의 킵차크는 14세기의 티무르 제국에 통합됩니다. 건국자인 티무르는 투르크인과 몽골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티무르 제국은 몽골인을 지지 기반으로 세운 나라이며 그 또한 칭기스칸의 후계자임을 자처함으로써 몽골인 정권으로서 티무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티무르 제국은 몽골의 새로운 형태가 되죠. 티무르 제국은 수도를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사마르칸트에 두고 실크로드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6세기가 되자 대항해 시대를 맞으면서 동서 양쪽은 해상 교역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육로인 실크로드는 빠르게 쇠퇴하고 말죠. 이 당시에 티무르 제국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경영에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을 트루크계 우즈벡 쪽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인도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티무르의 후예인 바브르는 1526년 파니파트 전투를 통해 인도로 진출,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무굴 제국은 티무르와 몽골 정권을 계승했는데 무굴이란 이름 역시 몽골에서 비롯된 거였죠. 이 무굴 제국은 3대인 나르바크 황제 시대에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5대 황제인 샤자한은 인도 북부의 아그라에 세계유산으로도 유명한 타지마할을 건축합니다. 육장 중국, 명나라 농업주의로 회귀. 몽골의 원나라는 송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면서 유례없는 호경기와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실크로드 경영은 거대한 부를 낳았고 그 일대 각지를 연결해주는 역전제는 세계 유통으로 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었죠. 또한 항주나 천주 등 항만이 정비되면서 바닷길 무역 또한 활발해져 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송나라 때부턴 지폐에 의한 신용경제가 보급되었습니다. 원나라는 은본위 제도를 구축, 은과 교환 가능한 지폐인 교초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의 사후 조정의 은 매장량보다 수십 배나 많은 교초가 남발되면서 교초의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가 발생하고 맙니다. 당시엔 경제 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에 대량으로 발생된 교초라도 시장의 원활히 흡수되며 오히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다만 돈이 흘러간 시장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 경제가 되고 말았죠. 거품이 생기면 언젠간 터지듯이 원나라도 거품 경제로 인해 붕괴를 하고 맙니다. 14세기 후반 원나라 말기엔 대규모의 민중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 세력 중엔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납니다. 주원장은 원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1368년 명나라를 세워 자신을 홍모제라고 선언합니다. 수도는 금릉에 두고 강남의 한족 세력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았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일본에선 가마쿠라 시대가 무너지고
무로마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원나라에선 과도한 상업주의 정책을 내세웠기에 거품 경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멸망하게 되었죠. 그에 반해 홍무제는 착실한 농업 경제를 국가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해금이란 세국 정책을 펼쳐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고 민간인들이 외국과 상거래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말았습니다. 농업경제의 생산의 원천인 농촌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고 부역 황책이란 호적 조세대장과 어린 도책이란 토지대장을 만들어 농촌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인구와 토지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농정 관리 정책을 실시했죠. 또한 원나라에서 폐지된 과거를 부활시켰고 유고를 관학으로 삼아 백성들을 가르칠 유교 교육 시스템을 창설합니다. 이때 유교의 연장자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이라는 봉건 사상을 농민들에게 철저하게 주입시켜 미연에 반란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명나라에선 비단과 면직물을 생산하는 수공업이 발달했는데 이는 민간 경영이 아닌 조정이 관리했습니다. 원재료의 공급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조정이 통제했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유통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가히 금지가 되었던 거죠. 다만 후기에 들어서는 조정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암시장이 공연하게 활개를 치면서 결국 조정은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맙니다. 천하를 거머쥔 사람의 어두운 과거. 주원장은 빈농 출신이었지만 반란군 세력으로부터 덕망을 얻어 천하를 지고 황제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도 농민 출신이었지만 실은 분홍으로 살림이 윤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원장은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서 양친과 형제는 굶어 죽었고 읽고 쓰기는 못했지만 성인이 되어 반란군에 가담한 후부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주원장에겐 참담한 과거사가 있었고 빈농 출신이라 고생이 심했기에 부하들의 모반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명나라 건국의 공신이며 측근이었던 주서성 장관인 호유용은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주원장은 그를 경계했죠. 호유용과 그의 부하들 2만 명을 처형했고 아예 중서성을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참모인 이선장을 비롯해 유능한 신하 5만 명도 처형했죠. 그때 주원장은 자신이 죽은 후에 그처럼 유능한 신하들이 일으킬 쿠데타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대숙청을 저지른 반면에 자신의 자식들을 왕으로 삼아 각지에 배치하고 맙니다. 주원장이 죽고 1398년 손주인 견문제가 2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강력한 힘을 지닌 각지의 왕과 대립하고 말죠. 다음에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주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병력이 적기에 연왕주체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원장의 대숙청으로 유능한 장군은 모두 처형당했기에 건문제에겐 인재가 없었죠. 반면 북방의 몽골과 자주 전투를 벌였던 연왕주체에겐 유능한 장군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연왕주체는 승리를 거두었고 1402년 명나라 3대 황제로 즉위하며 자신을 영락제라고 칭했습니다. 영락제는 수도를 금릉에서 자신이 지배했던 영토인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릉을 난징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죠. 물론 영락제 시대에도 해금은 풀리지 않았지만 영락제 자신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슬람 황관인 정화에게 명령을 내려 남의 원정을 떠나게 함으로써 항로 개척도 시작했죠. 이때 정화는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보다 무려 100년이나 빠른 시기였죠. 영락제가 죽은 후에 북쪽에선 몽골 세력이 다시 힘을 키워
베이징을 포위하는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한 남쪽으론 일본의 해적인 왜구가 연안 지역을 약탈하며 명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처럼 명나라의 이중고를 북로남외라 부릅니다. 일본은 무로마치 시대에서 전국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통일 시대로 접어듭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의 원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며 재정 파탄을 겪고 맙니다. 이후 명나라는 관료와 황간의 당파 싸움 등으로 급속히 국력이 쇠퇴하고 급기야 백성의 반란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대만의 역사. 예전부터 대만에는 남중국계, 동남아시아계 민족이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대만이 역사서의 기록에 나타난 시기는 3세기의 삼국시대로 7세기의 수나라 역사서엔 유구국이란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대만을 지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구국은 오키나와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유구는 현재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옛날엔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의 넓은 범위를 포함한 도시어 섬들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죠. 실제로 오키나와인들과 대만인들의 왕래는 빈번하여 대만과 오키나와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생각은 적어도 고대나 중세엔 없었던 거였죠. 13세기의 원나라 때 대만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원에 복속되었습니다. 명나라 땐 왜구가 대만을 일시적으로 지배했죠. 17세기가 되어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반이 출현하자 대만은 해상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 전해진 대포나 기독교도 아마 대만을 경유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고 있죠. 같은 시기 일본에선 도쿠가와 막부가 열리면서 대만 지배를 결행했습니다. 하여 1608년과 16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만의 군사를 파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 후 1624년 네덜란드가 대만을 점령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대만을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마카오의 중간에 위치하는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시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백성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만주인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에 명나라의 황족과 신하였던 사람들이 반청복명의 기치를 걸고 청나라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신하였던 정성공은 청나라에 대한 반격 거점을 확보하려 대만을 지배하고 있었던 네덜란드를 몰아냈습니다. 대만이 한족에게 지배당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죠. 정성공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이 20년에 걸쳐 청나라에 저항을 냈지만 결국 청나라 황제인 강희제의 공격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청나라의 푸젠성의 통치 아래 대만을 편입하고 말죠. 현재 중국이 그때를 근거로 자신들의 통치는 센가쿠 열도까지 뻗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대만은 청나라에 편입된 후 맞은편에 위치한 푸젠성, 광등성에서 이민이 급증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가 대만의 연안 지역을 지배했지만 최종적으로 1894년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은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